지난번에 이제 시험 볼 때 품사까지 이제 시험을 좀 이렇게 쭉 봤잖아요. 시험 범위를 해갖고. 근데 품사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 깊게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다 고등학교 1학년 문제이긴 한데, 아니, 심지어 고2 문제도 있었거든, 그 중에. 뭐 제법 잘 풀더라고. 안 푼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점수 안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 좀 누적시켜 놨다가 제가 한번 보면서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이제 처음 풀었던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런 품사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누구랑 연결돼야 되냐? 이제 그 17페이지에 문장 성분하고 연결시켜 줘야 돼요. 자, 16페이지에 그러면 품사 체계는 다 그릴 수 있겠니? 이제 계속 복습을 하긴 했는데 못 그리신 분들 위해서 여기다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 그래도 복습. 자, 품사라고 한다면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 답변으로 가름합시다. 대신합시다. 품사라고 한다면 뭘 품사라고 하니? 묶어버리는 거지. 그치? 단어들을 뭐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기준 3가지 나와야 돼요. 형태, 기능, 의미. 너무 이제 식상하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아니야? 전혀 새로. 할 때마다 새로워? 할 때마다 새로우면 형태로 2가지. 가변어. 무슨 말이야, 가변어? 형태가 바뀐다. 그럼 가변에 들어가는 거는 용언, 그리고 동사, 형용사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동사, 형용사 말고 우리 하나 더 넣어주라고 했죠. 서술격. 여기까지. 그럼 조사는 불변어 맞니? 원래? 관계어으로. 누구의 관계를 이렇게 막 연결시켜 주는 거야? 누구 뒤에서 쓰여갖고. 조사는. 명사. 그치. 체언의 뒤에서 쓰이면서 명사, 대명사, 수사의 뒤에서 쓰이면서 문장 성분을 결정시키는 거. 조사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 자, 조사가 3가지 조사로 나뉘죠. 무슨 조사, 무슨 조사, 무슨 조사? 조사, 격조사, 모조사, 접속조사. 여기까지. 그리고 수식어도 있어요. 다 기억나서 그러는 거지. 관형사와 부사. 관형사의 느낌, 관형이라는 단어 어떻게 처리하고?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부사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라고요? 부사장의 느낌으로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다 부사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진짜 하는 일 많지 않니? 용언도 꾸며줘, 관계어도 꾸며줘, 뭐 관형사도 꾸며줘, 부사도 꾸며줘, 문장 전체도 꾸며줘. 그치? 독립언, 감탄사까지. 지금 정도면 이제 입에서 이렇게 뻑뻑뻑 해야 돼. 알겠지? 뭔가 나와야 돼요. 계속. 왜냐면 여기까지가 고1이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건 이런 식으로 뒤에 조금 더 붙는 거 있잖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한번 좀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형사도 더 나눠지지. 성상관형사, 수관형사, 지시관형사. 부사도 나뉘어졌죠. 성상부사, 부정부사, 지시부사, 문장부사. 문장부사에서는 접속부사, 양태부사. 여기까지는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알겠지? 복습 안 했으면 기억 당연히 안 나는 거야. 형용사도 나뉘어지죠. 성상형용사, 지시형용사. 그치? 근데 요거는 고등학생들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내가 바라진 않고 아직은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도움이 되고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구품사 체계는. 왜냐하면 이 구품사 체계를 어디로 연결시킬 거니까 뒤로 오늘 해야 되는 문장 성분으로 연결될 거니까요. 여기로 연결할 거예요. 자, 앞부분 문법을 이제 앞으로 먼저 하려고. 여러분들 딱 집중력 살아있을 때 문법 좀 하고 그 다음에 독서하려고 순서를 바꿨어. 자, 이제 문장에서 우리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요 단어부터 공부 한번 해보자. 자, 문장 성분 무슨 말일까? 문장을 부분마다 구성하는 부분마다 다 나눠보겠다는 거지. 그렇죠? 문장은 여러분들 하나의 문장이 쭉 있다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잘라보겠다는 거예요. 부분마다. 잘랐을 때 여기가 무슨 역할이니 여기가 무슨 역할이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어의 역할을 해요. 서술어의 역할을 해요. 문장을 잘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품사 같은 경우는 잘라본 게 아니었지.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묶어본 거죠. 뭐 꾸며주는 기능을 해 수식어, 중요한 기능을 해 체언, 활용을 하는 기능이야 용언. 이런 식으로 품사는 쓰임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임을 공부하는 거라면 문장 성분은요.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지 혹은 어떤 식의 역할을 하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좀 기준이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뭐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체크하셔야 되고 학교에서 지금 문장 성분 아직 안 들어갔죠. 이번에 중3 때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초집중합시다. 혹시 그 중간고사 날짜 나오니? 기말고사만 보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는요. 학원 자체 중간고사를 보려고. 어? 볼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알겠지? 아니, 우리 저번처럼 그 테스트 보면 되는 거지. 자, 구조 파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 파악을 했을 때 주성분, 부속성분, 그리고 독립성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대요. 주성분은요, 꼭 필요해서 주성분이라고 준 거 아니에요. 주요한 성분, 중요한 성분.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사어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친구가 있어서 그래요. 자, 부속 성분은 봅시다. 부속 성분은요, 무슨 느낌이 드니? 부속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은 느낌이 들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식한다라고 생각해요. 수식, 꾸며준다. 꾸며주는 문장 성분. 결국은 품사랑 연결이 돼요. 될 수밖에 없고요. 문장을 잘라줘서 우리가 이 각각의 역할들을 뭘 하는지를 보는 거지만 잘랐을 때 이 위치에 어떤 단어가 있을 거야. 이 위치에도 어떤 단어가 있을 거고 이 위치에도 어떤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각각의 단어를 본다, 품사를 보는 거지. 그치? 우리 문장을 자르면 문장을 자르는 위치마다 뭐가 생겨? 단어 중심으로 자르지 않을까? 엄마가 동생에게 빵을 주었다.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잘라보라고 한다면 엄마 이런 식으로 자르진 않을 거 아니야. 설마. 그치? 그러니까 무슨 단위로 자를 거야? 품사 단위로 자를 거잖아. 그럼 한번 잘라볼까? 그냥 필기 안 해주셔도 돼요. 여기서는. 어디부터 자를래? 엄마, 가, 동생에게 빵을 그것도 한 번에 이렇게 자를 거잖아요. 그쵸? 품사 단위로 잘라봤는데 이렇게 조사와 체언이 한 번에 같이 쓰이면서 얘가 무슨 문장 성분이 되는지를 누가 결정해 준다고? 조사가 결정해 준다고요. 그러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다 체험 플러스 조사, 체험 플러스 조사, 체험 플러스 조사. 주었다는 동사. 그렇죠? 그럼 결국에 자르는 부분은요. 품사 단위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 따로 품사 따로가 아니잖아.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조사는 어떤 조사가 쓰인 것 같니? 엄마가 주격조사. 동생에게는 이거 무슨 조사라고 했지? 에게. 내가 주는 대상. 주는 대상.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하자. 빵을, 을을. 을을이 쓰이면 무슨 조사? 목적격 조사. 에게. 누구에게 준 거예요? 보조사?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예요.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부사어할 때 아주 집중적으로 할 거고. 그러면 결국 주격에 자격을 주는 거지 누구에게? 엄마에게.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 주어 자리. 빵을 목적격에 자격을 준 거지?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 목적어. 자, 동생에게 부사격, 부사어 자리.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잘랐을 때 무슨 격인지 그 격조사만 보면은 그것에 대한 문장 성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품사가 먼저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아직 품사 체계 못 잡으신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럼 주었다는 동사인데 동사는 주로 어디서 쓰이냐? 서술어에서 쓰여요. 서술어에서 쓰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쓰이지 못해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일단 문장 성분이 뭔지는 감은 잡으셨나요, 혹시? 문장 성분 공부할 때는 문장 성분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품사가 어떤 식으로 와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 보는 게 우리의 공부의 목적인 거예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국어 공부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어디다 써놓을까? 여기 지우고 여기다 다시 쓰자. 우리 국어 공부할 때 이것은 뭐야? 라고 개념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개념 공부. 영어라면은 what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what. 이거 뭐지? 딱 개념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럼 이 개념을 공부한다? 아는 것이 많아질 거예요. 품사는 뭐고요? 문장 성분은 뭐고요? 동사는 뭐고요? 조사는 뭐예요? 근데 그것을 문제화 시켰을 때 그 문제에서 찾아내는 방법적인 공부도 같이 하셔야 돼요. 찾아내는 방법은 영어로 우리가 방법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할까? 어떻게 할 건데 how의 느낌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꼭 병행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은 국어 공부할 때 개념 공부하듯이 다 외워버리거든? 찾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계속. 아까 격조사 찾는 연습 문장에서, 그치? 또 문장에서 품사 구분하는 연습. 그거는 다 how의 연습인 거야. 무엇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공부는 여러분들 개념 공부가 다 외워야 돼. 근데 국어에서는 나중에 이 개념 공부보다는 방법 공부가 더 강조가 돼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찾을 건데, 그래서 어떻게 읽을 건데, 시가 주어졌으면 어떻게 독해할 건데, 비문학 지문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읽을 건데, 그게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항상 어떻게 공부하지,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거 연습할 거고, 그걸 강조할 거예요. 개념은 그렇게 많이 몰라도 돼. 우리 영어 단어 외우듯이 뭐 단어 몰라도 당연하지 읽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문장 성분 여기까지 끊어서 몇 개 배운 거냐면 7가지의 문장 성분이 있어요. 7성분이라고 합니다. 품사는 구품사라고 얘기를 하죠. 구품사 7성분. 밑에 가서 얘기할 텐데 나중에 견문장에서 아는 문장에서 무슨 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니까 몇 개 있어요? 5절.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조금 헷갈리면 구품사 7성분 5절 975, 975 이런 식으로 넘버링 해서 공부하기도 해요. 다 홀수네, 그치? 그러면 자, 이제 주어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주어에서는 누가 와서 쓰일 수 있었을까? 주어. 품사가 누가 올 수 있을까? 품사. 응? 명사 올 수 있겠네. 또 대명사, 수사. 얘네들 묶으면은 채연이 올 수 있겠네요. 그쵸? 다른 애들은 안 되나? 어? 여기 조사까지. 그치? 조사가 붙어야지, 당연히. 오케이. 조사가 붙음으로써 올 수 있고. 또 혹시 용언의 구조 우리 했었나? 얘들아? 용언의 구조?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뉘어진다. 또 어말 어미는 종결 어미와 연결 어미와 하나 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성 어미로 나뉘어진다. 기억나? 기억나니? 혹시 내가 얘기 안 했니? 전성 어미? 했어? 했다고 만약에 안 했으면 내가 다시 할 거니까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다시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 다시 보자. 이거 다시 깔끔하게 쓸게요. 여기 위에다가. 왜냐면 이 용언의 구조도 우리 문장 성분 여기 공부할 때 상당히 필요한 개념인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봅시다. 자, 용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펜이 두껍냐? 마음에 안 들게.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하는 거잖아. 그치? 활용하니까 용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 활용을 조금 더 쉬운 표현을 해볼까? 뭐 한다는 거야, 활용은? 그치. 어떻게 하면서? 바꿔버리면서. 그치. 바꿔버리면서,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바뀌는 부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건데 바뀌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해요? 어간. 바뀌지 않는 거. 변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죠. 그치? 변화하는 부분. 변화한다, 활용한다라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어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면 더 헷갈리니까 지금부터 잡아야 돼요. 제목은 용언의 구조. 자, 그러면 이 어간과 어미가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어미는 조금 더 나뉘어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자, 어말 무슨 뜻이니? 문장의 끝에, 단어의 끝에. 어말 어미는요, 그 앞에, 어말 어미의 앞에. 선어말 어미는 단어 어말 어미의 앞에 쓰인다라는 거예요. 앞선자잖아. 하나 더, 어말 어미는 또 나뉜다고 했죠?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 종결 어미. 종결 어미? 뭐 해주는 어미야? 그러면 문장을 아예 끝내주는 어미. 단어를 끝내주는 어미. 연결 어미.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그렇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전성어미. 전성의 뜻은 뭐라고 했지? 맞아요. 성질. 이 성질이 문장의 성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분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 다시 쓸게. 전성이라는 뜻은요. 전환시키는 거예요. 뭐를? 성분을. 문장 성분을 전환시켜주는 어미가 전성어미인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어미, 어떤 문장 성분에 쓰인다고요? 용어는요? 용어는 어떤 어미에 쓰여, 어떤 문장 성분에 쓰인다고? 서술어. 서술이란 단어는 뭐지? 서술. 서술하다. 서술해봐. 서술형 문제. 서술의 뜻은 뭘까? 서술하세요라고 했는데 네 라고 하면 돼, 안 돼? 맞아. 풀어서 쓰는 거. 길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 설명해 주는 거. 풀어주는 거. 풀어주는 설명. 뭔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풀어주게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근데 길게. 그러니까 길게, 뭔가 길게 느끼지. 술자가 술술술술 풀어주는 거고 서자가 이야기하다라는 거예요. 저 서자는 나중에 시할 때도 서정, 소설할 때도 서사 이렇게도 연결이 되죠. 자, 이런 풀어주는 설명인 건데 그럼 전성이라는 거는 이런 성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 그것이 전성어미예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저 성질은 서술어의 성질은 유지가 될까 아니면 사라질까? 그건 한번 고민해보자. 자, 유지가 될까 사라질까? 서술성은 전성어미가 쓰였을 때 서술성은 찍어봐 둘 중에 하나잖아. 여기 있었던 서술성, 서술의 성질은 전성어미가 쓰이면 이 성질이 바뀌는 걸까 아니면 사라지는 걸까? 내가 바뀐다고 표현했지? 사라지진 않아요. 서술의 성질이 유지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전성어미가 세 가지로 또 나뉩니다.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그럼 여기 형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니? 형. 명사형이래. 명사형. 형 느낌은 무슨 느낌이야?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형, 동생 이거냐? 설마? 아니겠지?
명사형 전성어미. 무슨 느낌이 들어? 맞아. 그런 명사의 형태처럼, 명사처럼 바꿔준다고. 성질을. 또 관형사형은요, 관형사처럼 바꿔준다고. 부사형은 부사처럼 바꿔주는 거. 그런 형태처럼 바꿔준다는 얘기.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전성어미가 쓰였으면은 품사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니. 품사 변화는 안 일어나요. 품사 변화는 우리가 단어에서 이미 기준에 따라서 정리한 거지. 형태가 바뀌냐, 의미가 어떤 거냐, 기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바꾸기 때문에 그 단어의 품사 변화는 안 일어나요. 전성어미가 쓰인다고 해서. 대신 문장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문장 성분의 변화는 일어나요. 품사 변화 절대 일어날 수 없죠. 우리 국어에서. 품사 변화 일어나는 거는 지금 여기 문장 성분의 변화, 전성어미 때문은 아니고요. 나중에 형태소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해야 돼요. 그럼 문장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네요. 누가? 명사형 전성어미는 무슨 문장 성분으로 갈 수 있을까? 혹은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무슨 문장 성분으로 가야 될까? 이거는 할 수 있겠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어떤 문장 성분이 될까?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부사형 전성어미는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명사형 전성어미는요, 몰라요. 이 명사형 전성어미의 뒤에 조사가 붙음으로써 그것이 결정식. 왜? 명사형이잖아. 명사는 뒤에 조사가 붙음으로써 모든 자리에 가서 쓸 수 있다는 거 보여줬지? 예전에 답을 가지고. 그래서 조사가 결정시켜줘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런 자리에 가더라도 서술성이 유지가 돼요. 품사부터 왜 하고 요 용언의 어간 어미를 왜 설명하는지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문장 성분에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자,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였고요. 제가 나중에 예문은 보여드릴게요.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였고요. 거기에 주격조사가 쓰이면요. 그거는 주어로 쓰일 수가 있어요. 한번 예문 한번 써볼까?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음, 태양이 밝음이 눈부시다. 태양의 밝음이 눈부시다.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눈부시다죠. 그렇죠? 얘의 주어, 이 서술어에 딸려 있는 주어는 누굴까? 주어는 누굴까? 뭐가 주어일까? 태양이 눈부시다? 태양의 밝음까지가 오케이.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여기 주격 조사가 쓰였으니까. 그렇죠? 그럼 앞에 부분은 이건 오늘 그냥 듣고 문장 성분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구나. 계속 한 문장을 잘라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장은 어떠한 문장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간 느낌이지. 태양이 밝다. 라는 원래의 문장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어미 활용이 어디가 된 거예요? 하나 바뀌었네. 다라고 했던 종결 어미가 이라고 하는 명사형 전성 어미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사처럼 쓰여서 하나의 주어를 이룬 거죠. 이 부분이 조사까지 해서 주어가 된 거죠. 서술어 주어의 역할.
근데 그 안에도 보니까 태양이 밝다라고 하는 또 주어와 서술어가 또 등장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 쏙 들어가면서 성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명사형전성어미도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그냥 문장 성분을 따지는구나, 저런 식으로. 그걸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만 더 봅시다. 제가 두 개의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꽃이 예쁘다. 라는 문장 맞니? 이 정도 보면? 이거 문장 맞니? 꽃이 주어, 예쁘다, 서술어지. 꽃이 피었다. 자, 이것도 문장 맞네요. 그러면 앞 문장을 이 문장에다가 한번 넣어서 결합시켜 볼래? 꽃이 예쁘게 피었다? 오케이. 그렇게도 가능하고. 첫 번째는 지금 민기가 얘기한 거지? 꽃이 예쁘게 피었다. 또 다른 문장 혹시 만들 수 있는 사람? 예쁜 꽃이 피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쁘다라는 느낌은 다라고 하는 이 종결 어미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었네요. 여기서는 개로, 여기서는 은으로.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예쁘게 피었다. 수식해주는 느낌이죠. 예쁜 꽃, 수식해주는 느낌이죠. 수식해주는 문장 성분으로 바뀌었네요. 그쵸? 문장 성분에서. 그러면, 자, 이렇게 예쁘게라고 하는 친구는 무슨 어미가 쓰인 것 같아요? 부사형 전성 어미가 쓰이면서 피었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느낌이 들죠. 그쵸? 또 예쁜 꽃이 피었다라고 할 때 이 예쁘는요. 이 니은, 전성어미 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예요. 이것이 쓰이면서 관형의 뜻은 뭐라고? 세연을 수식, 세연 수식해주는 느낌으로 쓰였죠. 자, 이렇게 문장의 성분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누구 수식해주는지, 주어 역할을 하는지, 서술어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 보는 파트가 문장 성분 파트예요. 이거 다 지금 이해되신 분들은 품사가 탄탄한 거고 문장 성분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거고 모르셔도 앞에 품사부터 정확하게 품사 체계부터 해갖고 여기에 어떤 성분이 나와서 쓰일 수 있는지 그거부터 계속 공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고 나면 뒤에 이제 이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이걸 또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이어진 문장은 문장이 이어지는 거니까 자, 종결 어미가 쓰이면 안 되겠네. 어떤 어미가 써야 될까? 이어진 문장. 연결 어미가 쓰일 거예요. 오케이, 추측 가능하구나. 아는 문장은요. 아까 요 명사절이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절은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절은요. 부사형 전성어미가 쓰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전성어미 3개가 쓰여요. 서술절은 따로 쓰이는 구조는 이거는 구조로 파악하는 거고요. 인용절이라고 할 때는 인용격 조사. 인용격 조사예요. 이것을 가지고 찾아주면 됩니다. 다른 거는 이제 찾는 연습이고요. 일단 위에 있는 부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정도 할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일단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오케이. 아마 서술어 하다가 끝날 것 같긴 하네. 자, 돌아옵시다. 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라고요? 문장을 잘라서 어떤 부분인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문장의 기본 구조는요. 3가지 구조가 있어요. 주어에다가 서술어가 기본적으로 있는 구조. 영어에서도 우리 1형식 문장 기억나니? 혹시 공부했니? 1형식 문장? 1형식. 형식 공부 안 했어? 1형식, 2형식, 3형식?
했어? 그래. 일형식은 뭐가 있어? 주어, 동사. 끝나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주어와 서술어, 우리에서는 동사가 여기 쓰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어, 동사, 주어, 서술어. 간단하게. 제일 간단한 구조예요. 이렇게 쓰여야 이게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이 주어, 서술어 쓰일 때 이 서술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쓰일 수 있느냐? 자, 대상의 움직임, 어찌하는 움직임, 동사가 여기 와서 쓰일 수 있겠네요. 상태나 성질이래요. 상태나 성질은 무슨 사? 형용사. 기억나지? 형용사. 자, 대상을 지정한다. 앞에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표현할 때 서술격조사이다. 요 세 가지. 무조건 세 가지예요. 서술어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다른 품사 안 돼요. 관형사도 안 돼요. 부사도 안 돼요. 동사, 형사, 서술격조사이다. 물론 체언도 와서 쓸 수 있지. 누구 때문에? 서술격조사이다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체언이 혼자서 올 수는 없어요. 요 세 가지가 서술어 자리에 쓸 수 있다. 뭔가 설명해 줄 때. 예문 한번 들어볼까? 동사, 나는 공부한다. 문장이 이제 한 문장 되지? 나는 공부한다. 형용사로 한번 해볼까? 내가 잘생겼다. 아, 미안해. 잘생겼다 동사다. 잘생겼다가 요새 2017년에 동사로 바뀌었어. 원래 형용사였다가. 그럼 안 되고 나는 배고프다. 헝그리하다. 그래. 배고프다. 배고프구나. 그럼 형용사지. 이다로 한번 넣어볼래? 나는 응? 사람이다. 그래. 나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 줄 때 걔네들이 각각의 다 문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서술어에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주어 공부해 봅시다. 자, 주어는요. 주체가 되는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 주체라는 게 주인공이라는 의미예요. 주인공. 누구의 주인공? 문장. 문장에서의 주인공이에요. 문장에서의. 그래서 주격조사가 붙습니다. 주격조사가 당연히 쓰이겠죠. 이, 가, 깨서는 얘네들 높임의 표현이죠. 높임의 주격조사다. 주어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체언에다가 주격조사가 붙는 거예요. 주격조사 이가 깨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문장에서 그러니까 주어 찾아주는 거는 독서에서도 누누이 연습을 했죠. 주어 찾고 서술어 찾고 우리 필수 성분 해석해 주는 거. 자, 목적어 갑시다. 서술어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자, 목적어는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동작의 목적 대상이 되는 거. 요 대상이라고 했을 때 목적 대상, 동작의 목적 대상 이 부분이 동작이라고 얘기를 했죠. 동작은 그러면 무슨 품사일까? 동작을 나타내주는 품사? 동사의 목적 대상. 그치? 동사가 필요한 애예요. 그러면 동사가 아까 공부한다 뭐 딴 거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주다가 필요하죠. 그럴 때 필요한 목적 대상 을은 목적격 조사가 쓰이는 거죠. 하나 더 이렇게 을이 필요한 이 동사는요. 타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타동사 들어봤지? 타동사는 스스로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항상 다른 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목적어에 쓰이는 이 동사는 타동사겠네. 영어에서도 타동사, 자동사 나누잖아. 자, 목적 대상 옆에다가 하나만 써놓읍시다. 그 외의 대상은요. 여러 대상들이 나올 건데 그 외의 대상은 다 부사어예요. 그래서 부사어는 다음 시간에 아주 많이 할 거예요. 부사어예요. 그 외에 다른 대상들은 다 부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대상이 있을까? 비교 대상, 수요 대상들. 비교 대상이라던가 수요 대상. 누구처럼 예쁘다. 누구와 닮았다. 이럴 때는 다 부사어예요. 자, 수요 대상은요. 누구에게 주는 거, 누구한테 주는 거 있지.
그럴 때는 우리가 목적어가 아니라 영어에서는 간접 목적어라고 하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부사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목적어는 목적어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사랑 목적어를 여러분들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 얘기한 거죠. how 알았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목적어 할 때, 부사어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할 걸 설명할 거고요. 자, 보어. 우리 보어는 영어에서 많이 나오겠네. 보어 자리다, 보어 자리다. 그럼 그 자리가 무슨 자리야? 보어 자리는. 문장 성분에서 보어는 뭐 해주는 부분? 보충해주는, 그치. 도와주는 부분, 보충해주는 부분. 그럼 왜 보충을 해줄까? 맞아. 보충해주는 이유는요. 서술어가 있는데 이 서술어가 불완전해서 그래요. 그런가? 영어에서도 우리 불완전한 동사 누구 있니? 비동사 I am 끝났니? 우리 국어로 치면 주어 서술어 다 나왔네. I am. 문장이 완벽하지 않지. 그래서 뒤에 오는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얘기해? 보어 자리라고 얘기하지. 그럼 그 보어 자리에 누구 올 수 있어? 영어에서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사도 올 수 있지 않니? 그래. 그런 자리를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불완전 서술어가 쓰였기 때문에 보충해주는 자리를 우리는 보어 자리라고 하고, 우리 국어에서 불완전한 서술어 두 개 있어요.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이 서술어가 불완전한 서술어, 불완전 서술어이기 때문에 이 보충해주는 자리가 필요한데, 여기서의 쓰이는 조사를 우리는 복격 조사라고 하고요. 형태가 주격 조사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다. 그럼 밑에 한번 봅시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그럼 앞에 이 물이 얼음이 되었다. 여기서 주격 조사는 누구? 물이 할 때가 주격 조사. 얼음이 되었다 할 때는 이것이 복격 조사예요.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자리가 항상 보어 자리. 되다 아니다 앞에의 자리가 보어 자리. 그때의 조사는 복격 조사. 찾는 방법이죠.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를 기억해 주세요. 되었다, 아니었다, 뭐 시제까지도 넣어서도 생각해 주셔야 되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 주어 자리. 자, 하나 더 서술어 갑시다. 자, 서술어는 어떤 동작, 상태, 성질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이다. 풀어주는, 설명해주는 문장 성분이라고 서술어라고 얘기를 했죠. 용언의 동사, 형용사, 하나 빠졌네. 서술격 조사, 이다까지 하나 더 써주세요. 서술격 조사, 이다. 자, 그리고 옆에 하나 적을 텐데, 이 서술어는요, 서술어가 필요한 문장 성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서술어 자릿수라고 얘기를 해요. 서술어 자릿수, 서술어가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 서술어가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는 그 서술어가 어떤 유형의 서술어인지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꼭 있어야 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술어 자릿수를 따져주는 문제도 공부를 하시면 좋다. 이게 우리 독서할 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자. 나는 나는 밥을 먹었다. 자, 그러면 요 먹었다라는 서술어가 누가 필요한 거니? 일단 주어는 꼭 필요하겠네. 그치? 주어는 꼭 필요해요. 그럼 나는 먹었다. 문장이 완벽한 느낌이야? 아니지. 그럼 밥을도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면 몇 자리 서술어가 될까? 이 먹었다는. 하나, 둘, 두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를 해요. 밑에 나는 고등학생이 되다. 자, 이 되었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주어 나는 이때의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되다 아니다 앞에 무슨 자리? 좀 전에 했잖아. 보어 자리. 자, 그러면은 이 되었다도 몇 개의 서술어가 필요해요? 몇 개의 자릿수가 필요해요? 2개. 그래서 2자리 서술어라고 해요. 앞에 꽃이 피었다는 피었다에는 누가 필요한 거야? 피었다에는 꽃이 주어만 하나 필요하지. 그럼 이때는 한 자리 서술어. 수요 동사 한번 해볼까? 주었다. 내가 빵을 동생에게 주었다. 자, 주었다. 내가 주었다.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내가 빵을 주었다 하면 조금 궁금하지 않아? 누구한테 줬는지? 그럼 이 주었다는 몇 자리 서술어? 자, 서술어는 빼는 거예요. 얘는 카운팅 안 해요. 하나, 둘, 셋. 3자리 서술어.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독서 제가 읽을 때 이렇게 서술어 자릿수 느낌으로 읽었던 거 기억나요? 서술어를 가지고 누가 필요한지 이렇게 딱 맞춰주면서 그걸 이제 문장 독해에서 연습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서술어 자릿수는요, 한 자리 서술어부터 3자리 서술어까지밖에 없어요. 뭐 4자리, 5자리까지는 없어요. 그럼 3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도 무슨 성분이 필요한지 보자. 주어, 서술어, 그리고 빵을 했으니까 무슨 자리? 목적어. 동생에게 주는 대상이라고 했지. 을을 제외한 모든 대상은 다 부사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요렇게. 그러면 이럴 때 하나만 미리 얘기할게요. 자, 이런 부사어는 꼭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요 부사어는 내가 빵을 주었다. 아니, 동생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지? 꼭 있어야 되는 부사어를 나중에 얘기할 텐데 필수적 부사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문장 성분 얘기하면서 이 부분, 부속 성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없어도 돼 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죠. 왜? 부사어 중에서는요, 꼭 필요한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 부사어 중에서. 그러니까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주성분, 부속성분 생각하기가 오해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주성분은 주요한 성분, 부속성분은 수식해주는 성분 이렇게만 따져주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서술어에서 서술어 자릿수까지 요거까지 알면은 독해하기도 편해갖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뒤에 가시면은 여기 문장을 다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 서술어 자릿수를 미리 좀 얘기했고요, 제가. 그리고 요 문장 같은 경우는 5번 같은 경우는요, 품사까지도 구분, 그리고 문장 성분도 구분. 요 세 문장은 한번 품사와 문장 성분을 다 구분해 봅시다. 2번 문제도 같이 2번, 5번은 품사, 문장 성분 다 구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단어, 요 문장에 있는 품사, 요 문장에 있는 문장 성분을 다 분석해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하시고 오늘 문법은 여기까지.